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죠.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 부분들은. 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단 가장 첫 시작이 용어에 관한 정의부터 좀 정리할 건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세 가지. 일단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는 몇 세대? 300. 아무리 많이 짓고 싶어도 건설하고 더 해도 몇 세대 미만? 30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무슨 규모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분류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분류는 총 몇 가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라고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세대 내 전용 면적은 그 규정이 얼마로 정해줘야 맞을까요? 좀 전에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 규정이에요? 85인가요? 100인가요? 85. 왜? 여기는 어디에 건설이라고 했어요? 도시 지역의 건설입니다. 그러면 여기 국민주택 규모 용어를 잠깐만 기억을 해보시면 85제곱미터 아니면 100제곱미터가 되는데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려면 뭐예요? 단서 규정하고 나와야 되죠. 뭐라고? 수도권을 제외한 등등의 요건에 플러스면 100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가 나와요? 85. 그래서 여기는 세대수 300 국민주택 규모인데 도시지역에 건설하다 보니까 85 이하가 되고서 분류는 몇 개? 하나, 둘, 셋. 그 중에 여기 세 가지 이 도시형 이 주택의 분류 중에서 특히 그 중에 아파트형 주택은 혹시나 이 용어 자체를 쓰는 것도 좀 주의 한번 하시자고 그래서 조금은 달리 색을 표시했던 부분으로서 이제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른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형 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춥니까? 이와 같이 크게 1과 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아파트형 주택으로 해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뭐뭐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욕실하고 부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하층에 설치하던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뭘로? 아파트형 주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단지형 연립주택과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관한 것은 포인트는 각각 주택에 각각의 단서 요건이 있죠. 두 가지 주택에 따른 단서 요건은 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이 다세대 주택의 단서 요건은 모두 공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도 있다. 5개층. 그러니까 층수는 4개층 이하가 맞는데 이와 같은 단서 요건에 따른 지문을 충족하는 몇 개층까지? 5개층까지. 하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 잠깐 확인했을 때 건축 제한은 1번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가 없죠. 근데 건축할 수 없는데 밑에 기역과 니은이면 예외로 한다는 건 뭐야? 함께 건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지금 봐보니까 좀 전에 면적은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이 얼마 이하라고 그랬어요? 85제곱미터 이하인 데는 뭐예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고 그랬어요. 그 초과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한 세대. 그럼 이 한 세대는 누가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소유자 또는 누가 관리자가 거주하는 한 세대 한에서는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를 초과 가능한 경우에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란 이 지역적인 이 해당된 지역 내에서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함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기역하고 니은에 따른 이러한 수치라든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란 이 용어도 조금은 주의
주의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2번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도 있지만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면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만약에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는 그중에 어디를 조금 더 주의하시자. 양쪽을 다 봐두시는데 그중에 조금 더 비중은 어디 쪽에 비중을 더 두자.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기역하고 니은을 조금 더 주의하시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리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금 출제 빈도가 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형 주택이라 용어로 지금 이게 이 규정이 개정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는 혹 용어는 이제 뭐 각각의 뭐 지문들의 뭐 따로 이 지금 지문을 정리하게 되어 있지만 지문 중에 등장하는 어디를 좀 주의하시자. 아파트형이란 요 지문 있죠. 이걸 좀 주의해서 좀 봐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우측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따른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별로 구분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긴 여러분들이 자, 하나의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은 이 전유 부분 내에는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한 세대예요. 근데 이 공간 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대별로 뭐 하더라? 구분. 그러면 전유 부분을 여기 이 세대별로 구분을 했어요. 구분해서 이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유부분 여가 일정 시설 이걸로 구분을 해서 각각으로 구획된 이 공간마다 뭐가 가능하다? 독립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전유를 또 일정의 시설력을 구분해서 각각의 독립된 이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면 각각의 공간을 따로 구분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네. 그러면 이와 같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이 공동주택의 유형입니다. 유형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구획을 해서 공동주택이 지어진 경우 하나. 자, 그 다음 경우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는 하나의 전유 공간이었던 것을 입주 후에 사용검사 받고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일정의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되는 유형의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도 유형을 잠깐 설명드리기 때문에 뭐 잠깐만 볼까 부분들은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부터 누가 사업주택을 해서 이와 같이 이 지금 세대구분 공동 이거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을 해서 이 공간의 하나의 세대가 뭐예요? 단독 생활이 이 공간에 또 하나의 단독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해서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이와 같은 세대구분 공동주택 사업주택가 건설이 공급된 유형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와 같이 지금 기존 아파트는 여기는 따로의 구획이 됐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신 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을 따로 떼서 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세대가 독립주거 공간이 가능한 형태의 거를 따로의 구획을 해서 이제 기존에 여기 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하기 전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는 여기는 하나의 공간이었던 이 공간을 지금 빨간색에 표시된 이 부분에 한해 저거를 따로 이와 같이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구획을 했으면 이걸 뭐라고 이거는 사용검사 후에 허가 또는 신고 행위를 거치고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이 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은 두 가지였어요. 건물을 지을 당시냐 아니면 사용검사를 맡고 입주 후에 이와 같은 형태로 갖출 거냐 해서 두 가지 유형의 어느 경우든 간에 뭐예요?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러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이 세대구분 공동체를 건설할 것인지, 그래서 요건은 지금 이와 같이 1부터 해서 4에 따른 총 4가지 요건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두. 그 중에 1, 2, 3, 4 중에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그 중에 몇 가지? 3번하고 4번을 좀 주의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춥니다. 네. 그런데 3번하고 4번에서 요건에 따른 숫자들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잠깐 볼게요. 법원들은. 자,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을 설치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리게는 구분을 해놨는데 이 세대를 뭐 할 수 있다? 세대를 뭐 할 수 있다? 이 세대를 통합에 쓴다. 그러면 세대를 통합에 쓰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구분했던 이 시설물이 지금 이게 철거가 되든가 해야 되죠. 구분은 해서 설치해놨는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로 막 구분했다면 어떻게 돼요? 구분은 가능한데 통합이 안 되다 보니 이와 같은 세대를 통합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결문이나 뭐를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서 세대를 뭐 할 수 있다? 통합에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서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설명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공동택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가 되는 유형도 마찬가지 몇 가지 유형을 모두 갖추세요. 1부터 여기 4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뭐 합니까?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4개 문항 중에서 문항 번호 지문의 몇 번을 3번의 지문을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체크는 그리해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라면 3번하고 4번을 그 다음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경우라면 그때는 문항번호 지문의 몇 번을 3번을 좀 주의하시라 체크하고 확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2번하고 3번.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문항 지문 4가 중에서 2번하고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 또는 신고 관련에 따른 대상 지문의 문항번호 지문의 3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은 총 요건 4가지 중에 몇 번을 3번을 좀 주의하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각각 2, 3번하고 두 번째 대상 여기 문항번호 지문의 3번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다 없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들어갈 숫자 하나부터 잠깐 이제 보죠. 그럼 여기 첫 번째 대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지 또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따라서 전체 세대수하고 여기는 허가 또는 신고는 전체 세대수하고 동별 전체 세대수 구분해서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 박스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를 규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박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전체 얼마? 3분의 1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이쪽 볼게요. 여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 전체 세대수 얼마? 10분의 1을. 그러면 여기는 전체 세대수고요. 동 전체 세대수 여기는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잠깐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말라고 그랬죠. 넘을 수 있다 없다?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아무 이야기 없죠. 아무 이야기 없다는 거죠. 건설할 때 전체 세대수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은 전체와 동전체로 이와 같은 규정의 세대수를 정해놨고요. 여기도 이 세대수 규정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면 절대 안 된가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면. 다만 누가 시정, 군수구청 등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됐다고 인정한다면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있다란 것은 이 전세 세대수와 동전세 세대수의 이 세대수 기준을 넘어갈 수도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교재 가시면 지금 19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지금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주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의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 기준을 할 수도 있다.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은 10분의 1, 3분의 1을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여기 요 지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10분의 1과 3분의 1이 중요하지만 예외적인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이라고 한다면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는 요 규정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3분의 1, 10분의 1, 3분의 1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전용 면적 규정을 보았을 때 전체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3분의 1이에요. 여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전체 주거전용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따로 규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가보죠. 자, 세대수 산정이라는 점 그래서 맨 세 번째 박스에 가보니까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뭘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주택 건설 기준 등을 나와 있는 자,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구분된 공간 세대수에 관계없이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본다는 거죠?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겠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세대수가 300세대인 공동주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대수가 예를 들어 세대수가 600세대인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사무소 면적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한다는 거, 그럼 여기 이 주택건설 기준 등이란 것은 공동주택단지 내 어느 시설에 관한 어느 시설에 적용되는 법을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주택건설 기준이라는 규정이란 게 주택단지 내의 어느 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더라. 주택단지를 꾸리는데 뭐가 들어가요? 부대시설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는 거예요? 봉시설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규정이란 것은 주택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과 그리고 봉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령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규정을 적용을 할 때 지금같이 이와 같이 세대권은 공동택으로 건설이 됐거나 또는 후에 이게 설치가 되는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300세대보다는 어디가 600세대인 단지의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누구도 직원도 더 많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경우든 간에 만약에 그 중에 일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 공급되거나 또는 설치되는 경우든 간에 어느 경우든 간에 세대수는 이때 몇 세대로 보겠다는 거죠. 일부가 공급이 되거나 설치됐다 하더라도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겠다. 한 세대로만 봐서 뭘 결정하겠다. 관리사무소 면적을 결정을 하겠다는 다 그래서 한 세대로 봅니다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까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관리 업무 이관, 즉 관리 업무를 넘겨주는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지문에 가시면 1번에 양가로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택 전환 절차라고 나와 있고 우측으로 잠깐 가서 21페이지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으면 양가로 1번에 여기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이관 절차라고 그래서 이관에 관한 절차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에서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으로 나눠져 있는 지문인데 좀 전에 용어 정의도 한번 확인했었습니다만 한 장을 더 넘겨서 23페이지 가시면 03번에 자치와 위탁권 위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지문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라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총 5가지 규모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자, 그 중에 이제 그러면 여기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총 5가지 규모가 있죠. 그 중에 먼저 5번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여기는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자 등 얼마 손을 든다고 그랬어요?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어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도권 밖에서 운영이 된 공동주택이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왔으니 제도권 내에서 요하는 절차 요건은 뭐예요?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관 절차 중에 보셨을 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란 건 여러분들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어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자, 전환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갖춰서 이제 의무 관리된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되면서 제도권 내로 돌아오는데 그때 갖춰야 할 절차를 어디에서 둘 중에 하나 1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여기 1번부터 해서 4번까지는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해서 여기 4번까지는 뭡니까? 그럼 결국 1번부터 해서 1, 2, 3, 4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애초에 건물을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누가 건설 공급합니까? 누가 건설해요? 사업주체가. 건설하고 끝나는 거예요? 공급하죠. 공급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법에 따른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리하다가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사업주체도 뭐예요? 관련 인계 인수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여기 1번부터 4에 따른 규모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양가로 2번에 무슨 대상에 여기는 의무 관리 대상이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이관 절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는 어느 이 중에서 어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1부터 4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 관리하다가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사업주체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관리할 걸 요구하고 요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이 돼서 업무를 넘겨주고 떠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게 몇 번? 2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페이지 앞쪽으로 넘겨가 볼까요? 넘기는 건 페이지 20페이지 가시면 이제 양가로 1번에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전환 절차라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 요거는 잠깐 지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보니까 전환이 됐을 경우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관리 업무를 넘겨주게 됩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전환 절차는 총 몇 개 문항이 있습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9개. 그럼 여러분 1부터 9번까지 이걸 다 머릿속에 담아야 할 필요가? 머리 아파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물론 여기 이 전환 절차 관련 총 9개 문항 중에 이 9개 문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주요 지문 위주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9개 문항 중에 여러분 최소 요 문항에 따른 지문의 내용하고 수치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보다 여러분이 교재에 9개 문항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시되 그 9개 문항 중에서 최소 이 해당되는 문항 지문에 따른 내용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9개 문항 중에 동그라미 2번에 따른 지문을 먼저 정리할 건데, 좀 전에 이제 전환이 됐으면 뭣도 의무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입자대표 회의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2번에서 자, 여기는 관리 규약의 재정 신고가 수리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전환이 되기 전에는 관리 규약을 제정할 의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환이 되면 뭐까지 만들게 됐다? 관리 규약까지 제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해당 관리 규약 파트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이제 전환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관리 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뭘 구성합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환되기 전에는 관리 방법 크게 법적으로 크게 강조 안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입주대표 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뭐 하세요? 공동택 관리 방법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관리 방법 중에 선택을 하세요. 수소라는 관리 무슨 관리 하든 간에 자치 관리를 하든가 또는 무슨 관리 하세요? 위탁 관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이 관리 방법을 법에 따른 절차 요건을 갖춰서 자치를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결정을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만약 그러면 관리 방법이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위탁 관리면 뭐요? 위탁을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에게. 그래서 문항번호 지금 3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자, 위탁관리할 것을 정했다 밑에는 입주대표 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로 결정이 됐을 경우도 시점은 이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자치관리로 결정될 수도 있죠. 여기는 해당 이제 바로 이어지는 자치관리에서 이 전환공동주택에 있어서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자치관리기구 구성 시점 기한은 그때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문항번호 다수의 문항번호 지금 지문 중에서 2번하고 3번을 보시는 포인트는 뭘로 포인트를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 문항에 따른 지문에 해당되는 시점 플러스 그 다음에 기한을 여러분이 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어느 시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입주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기한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2, 3은 시점 기한 총 몇 개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세 가지 시점을 기한이 나와 있죠. 그래서 2, 3번은 그걸 주의해서 좀 정리해서 일단은 내용을 좀 봐주시면서 2, 3번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전환 신고한다면 우리는 전환하겠다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30일 이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환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제외하겠다. 그래서 제외 신고도 역시 마찬가지 시장구청장에 신고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쭤봤던 전환 신고를 하든 제외 신고를 하든 간에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신고서 제출은 다 해야 되죠. 그러면 두 가지 제출은 다 누구에게 갑니까? 전환신고, 제외신고 모두가 다 일자는 며칠이에요? 30일에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한다. 그래서 신고서 제출은 두 가지의 경우 어느 경우든 모두 02
적용이 되네요.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자, 문항번호 8번. 자, 그러면 지금 자, 신고를 했다면 신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지금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며칠이에요? 10일 이내. 그래서 여기는 죄송합니다. 7번이네요. 여기 문항번호 7번이네. 여기 8번이 아니라 7번. 7번이네요. 7번. 그래서 신고 수리 여부 통지 기한은 며칠입니까? 10일 이내. 그래서 여기는 9개 문항 중에서 일단은 방금 체크했던 그 문항들에 따른 지문 좀 주의해서 확인을 해 놓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인계절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두 번째도 여기도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전환 절차도 보니까 여기도 1번부터 해서 여기도 문항 번호가 6번까지 여기도 먼저 전체적인 지문보다는 여기도 일부 그중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몇 개 지문 정도 확인하는 걸로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입조 대비 회의 구성 시점은 언제입니까? 관리 요구를 받았다면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자, 여기도 관련 신고서 제출은 며칠인가요? 여기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 제출한다 그래서 문항번호 좀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자, 문항번호도 잠깐 가볼게요, 부분들은. 자, 지금, 여기 하나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5번에 신고 수리 여부 통지 있죠. 5번에 기회 가보니까 시정군수구청장은 3에 따른 신고를 받았다면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며칠이나 하라고 그랬어요? 7일. 그러면 여기 지금 좀 전에 전환공동주택의 신고수리의 통지기한도 일자로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기한도 정리했는데 두 개 이 양가로 1번하고 2번에 따른 각각의 이관 절차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그 일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분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봤던 대로 이게 전환공동주택이면 일자가 며칠이었던가요? 10일이에요. 그러면 전환공동택이 아닌 지금 질문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면 일단 여기는 며칠이 나와야 돼요? 7. 일자가 같아 보니 하나로 통일해서 볼 건데 각각의 전환공동택의 유무인지 아니에 따라 일자가 10일과 7일로 나눈 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항번호 5번에 기억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6번 잠깐 가볼게요. 6번 아마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 설명을 한번 잠깐 드릴게요. 6번 여기서 지금 6번이 있죠. 6번은 지금 지문에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가보니까 사업주체는 입주대표회로부터 관리방법 결정에 따른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관리방법 관리 방법의 결정이 되면 통지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통지를 했다 안 했다? 결정에 따른 통지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의 결정은 아까 뭐예요? 뭐뭐 중에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자치나 위탁 관리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래. 절차 요건을 갖춰서. 그런데 그 결정 통지가 없다는 것은 자치 위탁 관리가 결정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랬거나 가보니 그 다음에 없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자, 관리방법 결정 통지가 입주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말이냐? 입주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 구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이때 관리방법으로 어떤 관리 방법 결정이 됐어요?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 결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후속 절차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도 뽑고 인력 장비를 갖추겠죠. 자,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이냐? 관리 방법 결정 통지도 없고, 자, 관리 방법은 자치관리로 결정을 해놓고 후속적 절차인 자치관리 기구 구성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든 간에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넘겨줄 대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사업주체는 방을 빼요 못 빼요? 방을 못 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복가의 질문에 자 6번은 두 번째 줄에 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누가 사업주체가 누구를 선정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누가 사업주체가 누구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를 원칙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건 뭐예요? 관련 법에 따른 절차 요건을 따라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누가 사업주체가 선정하게끔 이 권한을 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누구는 방을 빼는 거예요. 사업주는 방을 빼고 가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게 되면 사업주체는 순탄하게 절차가 진행이 돼서 방을 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도 사업주는 결국 뭐합니까? 방을 빼죠. 그래서 그럼 결국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한시적인 공동체 관리하다가 절차권을 갖춰서 둘 중에 하나 절차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관리 방식에 따른 관리조치 관리 업무를 넘겨두고 이자도 철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6번은 뭐 따로 하지 않다 보니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서 지금 설명드렸던 보신 대로 전환의 경우에 관한 지문 중이든 또는 이 의무 관리된 공동체에 관한 지문이든 간에 방금 체크하고 설명드렸던 지문들에 따른 내용이나 수치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한 장을 넘겨가 봅니다.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은 자치나 위탁을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자치 위탁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택에서 그 장점과 단점을 놓고 판단했을 때 좋은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장단점을 놓고 놓고 봤을 때 결정은 지금 보신 대로 자 규모가 최소 어느 규모 최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리 방식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돼. 뭐 중에 뭐를 자치관리나 이 주택 위탁관리 중에 하나의 관리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보니까 2번의 기억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주대비회의 의결로 제안을 하고요. 동의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전체 입주자 등 얼마 이상이 손을 들어줘요?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요. 동의는 얼마입니까? 10분의 1 이상의 투표자입니까? 아니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입니까? 여긴 투표자 과반수 아니에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손 든다고 그랬죠? 손을 든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여기는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주택단지 전체 입주자 등 얼마 손 들어주면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기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 방법을 뭐 할 수 있어요? 관리 방법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변경이라는 건 뭐예요? 자치관리하다가 뭘로 갈 수도 있어요? 위탁하다가 뭘로 갈 수 있어요? 자치관리가 갈 수 있죠. 그래서 관리 방법이 변경하는 경우도 봤던 대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결국 관리 방법 결정과 변경의 절차는 같다 틀리다 동일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그리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두 가지 결정 변경 절차 중에서 두 번째를 조금 더 주의하시라 그래서 색을 좀 달리 표시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고, 여기는 투표자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것 주의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는 지금 양가를 인수인계 시점하고 우측에 인수인계 항목에 따른 걸 쭉 기술해 놨던 부분들인데, 인수인계 시점은 뭐 지금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인수인계 시점은 여기 한번 쭉 읽어봐 두세요. 부분들에서 크게 뭐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두시고, 같이 한번 확인할 것은 인수인계 관련해서 두 번째 업무 인수인계 항목 있죠. 우측으로 와서 두 번째 업무 인수인계 항목이 있는데, 자, 일단 먼저 항목을 먼저 볼까. 항목은 가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항목은 1부터 몇 번까지요? 6번까지 해서, 그럼 이거는 이것만 있냐 가봤더니 보니까 6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 규약과 그 밖에. 물론 여기 지금 1부터 관리 규약보다는 그 밖에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거는 단지 상황력과 달성이 그냥 아예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난방이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그 밖에 서류가 너무 많으니, 그거는 여기서 뭐 실무적인 부분은 중요할 수 있지만 시험을 대비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설계 도서부터 해서 6번에 관리 규약까지 주의하셔서 정리하시는데, 그 중에 일단은 설계 도서부터 관리 규약까지 중에 쭉 읽어보시면서 일단은 자, 세 번째 장기 수선 충당금은 뭘 넘겨두라고 그랬어요? 적립 현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관리비 예치금은 뭡니까? 명세. 그러면 둘 다 돈과 관련된 장기수선 충당금이든 관리비 예치금 등 간에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다 뭐예요? 실제로 돈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돈 관련된 뭐를 서류 명칭을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 명세. 그 여기는 적립 현황 명세도 좀 주의하시죠. 만약에 반대로 장기수선 충당금 또는 관리비 예치금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관리비 예치금도 주의하셔서 여기서 조금 3, 4번 주의하셔서 이와 같은 인수 항목을 서로 인수인계합니다. 그럼 이때는 관리 주체가 이와 같은 서류를 주고 넘겨받고 끝날 게 아니야. 누군가는 이거를 인수인계하는 거를 참관해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자, 교재를 한번 잠깐 볼까 부분들은 두 번째 들어가 보니까 입주대비 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관하에 누구 참관하라고 그랬어요? 회장 및 1명 이상의 누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회장 오시고요. 그리고 감사는 그 중에 1명 이상, 최소 감사 1명, 회장이 여기를 참관해서 이와 같은 서류 등을 주체관에 넘기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관은 이때 누가 참관할까 정도만 잠깐 봐도, 그래서 누가 회장하고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업무를 1부터 6에 따른 항목을 인수인계합니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결정된 관리 방법에 따라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쉬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